화요일 밤 11시 14분 신림동 원룸의 형광등은 피곤한 눈을 찌를 듯 밝습니다. 좁은 식탁에는 컵라면 용기와 스마트폰이 놓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84만원, 곧 빠져나갈 월세와 관리비는 55만원입니다. 손목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단톡방이 울립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청담동 오마카세 사진을 올리며 라운지 바에 간다고 떠듭니다. 당신은 나 오늘 야근이라 못 가라고 쓰고 폰을 뒤집습니다. 34일 세후 연봉 3,400만원. 8개월 동안 모은 돈은 400만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절제력이 강하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공포였습니다. 평생 월세와 월급에 매달려 살아야 한다는 공포. 자산을 쌓는 시기는 남들이 여행과 연애, 화려한 경험을 즐기는 시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당신은 숫자를 얻는 대신 인생의 무언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15살 때 할아버지는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 지금이 몇 시인지는 똑바로 알고 살거라. 그때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어느 목요일 영업팀 박 과장이 흡연장에서 말합니다. 월급 모아서 언제 서울에 집 살래? 나스닥 우상향 믿고 QLD랑 TQQQ 모아가라. 쫄리면 10만원이라도 사봐. 그 주말 당신은 처음 미국 주식 계좌를 열고 TQQQ를 샀습니다. 바닥 없는 우물에 동전을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2달 뒤 13년식 아반떼의 미션이 고장납니다. 수리비 120만원. 결국 400만원짜리 예금을 깨고 잔고가 28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고작 숫자가 줄었을 뿐인데 삶의 일부를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9,000원짜리 점심을 끊고 볶음밥을 싸웁니다. 하루 9,000원이면 한 달에 18만원. 그 돈이면 ETF를 몇 주 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4,500원짜리 커피도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미래의 자산 일부를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민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경험을 사야 한다며 60개월 할부로 벤츠를 뽑습니다. 당신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미뤄둔 즐거움을 먼저 쓰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선택이 더 비싼 청구서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1년 뒤 계좌는 1,500만원이 됩니다. 2년이 더 흐르는 동안 당신은 월급날마다 100만원씩 QLD와 TQQQ를 사고 이자 18%짜리 마이너스 통장 700만원도 갚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조용히 투자할 뿐입니다. 어느 날 나스닥이 4% 빠지고 TQQQ는 12% 폭락합니다. 수백만원이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휴게실에서 최 부장님이 믹스커피를 저으며 말합니다. 지금 널 떨게 만드는 그 돈, 나중엔 아무 의미도 없어질 돈이야. 그게 복리와 레버리지의 무서운 점이지. 아반떼가 결국 도로에서 퍼집니다. 당신은 비상금 1,200만원으로 중고 K3을 현금으로 삽니다. 민수는 왜 할부를 쓰지 않느냐며 새로 산 고급 시계를 자랑합니다. 당신의 손목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있습니다. 이 무렵 치과 위생사 지수를 만납니다. 그녀는 당신의 재산을 묻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구두쇠 같은 이 종교적인 투자 습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34. 포트폴리오가 1억 5천만원을 돌파합니다. 일요일 아침 드립커피를 내리다 발견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계좌는 잔디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 어느새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스닥이 2달 만에 20% 폭락하고 TQQQ는 반토막 납니다. 1억 5천만원이던 계좌는 8주 만에 7,500만원이 됩니다. 당신은 하루에 계좌를 20번씩 확인합니다. 새벽 3시 파란 손실 숫자를 보며 떨고 있는 당신의 어깨에 지수가 조용히 손을 얹습니다. 박 과장은 폭락 직전에 모두 팔았다고 자랑하지만 당신은 그가 반등하면 더 비싸게 다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팔지 않습니다. 확신보다는 오기에 가까웠습니다. 최 부장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화요일 밤 당신은 평소의 2배인 월급 절반을 TQQQ에 넣습니다. 고점보다 훨씬 싸졌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절제가 신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뒤 계좌는 회복을 넘어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당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락장이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였던 겁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인공관절 수술비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합니다. 당신은 주식을 팔지 않고 비상금으로 전액을 보냅니다. 돈이 자신의 생존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습니다. 36. 투자금은 5억 원을 넘습니다. 숫자는 당신과 재앙 사이에 세워진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인간관계 사이에도 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민수가 하와이에서 결혼합니다. 여행비는 300만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돈이 20대의 당신이 1년 동안 모았던 금액보다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파산과 같았던 돈이 이제 계좌 앞자리도 바꾸지 못합니다. 38. 마침내 임계점을 넘습니다. 불장 덕분에 월 적립금을 빼고도 계좌가 1년에 2억 원 늘어납니다. 세후 연봉은 4,500만 원인데 자산 수익은 그 4배입니다. 당신은 계산기를 3번이나 다시 두드립니다. 최 부장님이 말합니다. 직장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직장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엔진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낡은 차를 몰며 평범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K3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당신은 현금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지만 상태 좋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2천만 원에 삽니다. 살 수 있는데도 사지 않기로 선택하는 고요한 만족감. 그것이 진짜 부의 맛이었습니다. 반면 박 과장은 영업부장이 되어 84개월 할부로 BMW를 뽑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대출과 할부에 짓눌렸고 폭락장에서 팔아버린 계좌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수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처음으로 계좌를 보여줍니다. 7억 4천만 원. 그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낡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야?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40. 계좌가 10억을 넘자 자유는 작은 거절로 나타납니다. 회사는 연봉을 1,000만 원 올려주는 대신 주말을 요구하는 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10년 전이라면 목숨 걸고 잡았겠지만 이제 당신은 지수와 보내는 주말이 더 비싸다고 판단해 거절합니다. 고향집 지붕공사에 1,500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당신은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체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밤을 새웠을 청구서가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일로 끝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것이 오랜 투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무 이유 없이 연차를 내고 지수와 드라이브를 갑니다. 업무 메일을 무시하고 숲길을 걷습니다. 지난 16년의 인내가 바로 이런 평범한 하루를 마음대로 쓰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승진과 신차 대출을 거절하는 작은 선택이 쌓이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폭락장을 견딘 대가로 얻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뒤따릅니다. 당신은 아직 그 청구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해 10월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뒤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해서는 안 될 계산이 시작됩니다. TQQQ 한 주를 더 사려고 내려가지 않았던 고향집의 일요일은 몇 번이었나? 투자 계획 때문에 거절한 가족 식사와 친구들의 여행은 몇 번이었나?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0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장례식을 치른 그달 계좌는 12억을 돌파합니다. 숫자는 아무런 의식 없이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아버지의 시골집 마당에 앉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독하게 성공한 놈이라고 부르지만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을 지불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은 생겼어도 지나간 16년의 청춘과 가족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수가 전화해 말합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민수도 그랬지만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날 최 부장님은 커피를 건네며 말합니다. 숫자를 싸는 그 인내심이 인생의 빛나는 시간까지 갉아먹는다는 건 아무도 안 알려주지. 6년 전 조언의 나머지 절반이 이제야 완성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시계를 풉니다. 10여 년간 바꾼 모든 스마트폰보다 오래 살아남은 시계입니다. 한참 바라보다 다시 손목에 찹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지만 12억짜리 계좌도 흘려보낸 시간은 돌려주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41. 지수와 함께 대출 없이 산 서울 아파트의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16년 전보다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낡은 시계만은 여전히 손목에 있습니다. 지금의 숫자는 신림동 원룸에서 TQQQ에 10만 원을 넣던 청년에게 마법처럼 보일 겁니다. 그때는 1억, 3억, 10억만 모으면 가난의 공포가 끝나고 영원한 평화가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 청년이 틀린 건 아닙니다. 평화는 분명 찾아왔습니다. 다만 그 평화 옆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친구들의 모임에 더 자주 나갑니다. 시간이 많아져서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화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돈은 남은 시간을 내 뜻대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느라 놓친 20대와 30대의 일요일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남은 일요일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베란다 한 구석에는 아버지의 낡은 공구함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평온한 화요일 오후에는 열어볼 수 있겠죠. 계좌의 12억은 진짜입니다. 그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 지불한 청춘과 시간도 진짜입니다. 어느 것도 다른 하나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식 유튜버들의 썸네일에는 나오지 않는 레버리지 투자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좌의 숫자를 위해 무엇을 맞바꾸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텐베거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